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네? 공부할 게 많다라는 말씀을 좀 잘 써지세요? 아니면 아직은 잘 안 써지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처음이잖아요. 처음 써보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잘 써지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잘 써지는 그런 순간들이 이게 이렇게 잘 써졌나? 라는 나도 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 써지는 날이 이제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2달 코스로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50분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막 자꾸 책을 보면서 쓰시려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보세요. 처음에 물론 안 써지겠죠. 안 써지겠지만 막 어떻게든 좀 짜보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자꾸 나 전혀 모르니까 들춰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력이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지더라도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써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처음 8분의 1 범위고 이제 마지막 2달이죠. 11월, 12월. 세월이 참 빠르네요. 11월, 12월 딱 2달 코스 동안 1회독을 내가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를 한 코스다. 내년 1월부터는 마지막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계속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무한 반복, 암기 계속 하시면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험장 들어갈 그 범위를 좀 확정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좋은 소식, 우리 업계에 좀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조금 수출입이 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원래 관세 법인들이 올해 지금 41기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41기 분들이신데, 원래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채용 공고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은 관세 법인, 뭐 관세 사무소 할 거 없이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가지고 수요가 확실히 좀 필요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 관세자분들이 몇 년 전에는 되게 많이 뽑은 해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90명만 뽑아야 되는데 추가 합격자 나오고 뭐 하면서 160명인가 그렇게 합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못 하시지는 않는데 좀 늦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41기 분들은 웬만하면 다 금방금방 취업할 것 같아요. 되게 공고 많이 나와요. 공고가 어디에 많이 올리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한국관세사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구인구직이랑 뭐 이런 것도, 구인구직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인 들어가 보시면은 어느 회사에서 이제 공고가 올라오는 것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관세 법인들이나 관세사무소는 물론 뭐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 올리기도 해요. 중복적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여기다 올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관세사 되시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있게 될 거예요. 저 홈페이지를. 자, 그래서 총 8회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코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8분의 1 범위고 좀 앞부분이기는 해요. 앞부분이긴 해가지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험 출제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CIS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규칙 이런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저럼에도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나올 시험 문제 아예 뭐 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50점 분량 문제를 출제를 드렸고, 다른 과목도 50점인가요? 아니면은 다 50점인가요? 일단은 대외완도, 그러니까 무역실무, 50점이란다. 무역실무 30점짜리 하나, 그리고 대의무역법비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 20점 해가지고 총 50, 이렇게 덧셈이 안 되냐? 70점 분량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국제무역 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품질, 수량, 가격 등 여러 계약 조건들을 합의하여 무역 거래를 이행하게 됩니다. 계약 조건 중 품질 조건과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품질 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QQPPPSI 무역 기본 조건이죠.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 파트고,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는 요 품질 결정 방법, 품질 조건, 이쪽에서 좀 출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기본 시간대나 이런 압축 정리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다 같이 공부하시기는 했어요. 다 공부하시기는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 조건 결정 방법,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가 되어 있고,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네가 아는 거 좀 여러 가지 다 써봐.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도 쓰시면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무역계약의 보시면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거래의 당사자는 품질 조건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품질 조건이란, 자, 그 다음 밑줄, 계약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 이런 문장들도 내가 안 외우고 그냥 계속 눈으로만 보시면은 잘 안 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달달달달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이구나. 외우려고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품질 결정 방법을 다 쓰셔야겠죠. 뭐 견본에 대해서만 막 이만큼 쓰고 이런 게 아니죠. 이 부분은 견본 매매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였으면은 이제 견본 매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이제 견본 매매란, 자, 그다음 자, 밑줄 치실게요.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자, 상표 매매. 자, 요거는 밑에 줄의 두 번째 줄, 상표 통명만을 가지고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자, 명세서 매매. 명세서 매매는 품질, 견본을 제시하기가 좀 힘든 물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거대한 엄청 큰 기계류예요. 이거를 보내는 데만 막 몇 억씩 드는 그런 기계. 이런 것들은 명세서로밖에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고가의 거대한 기계류, 그리고 화학 제품,
밑줄 치시겠습니다. 아,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세서 매매를 이용하는구나. 자, 그다음 규격 매매. 규격 매매는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규격이나 등급으로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자, 점검 매매. 점검 매매는 자, 거기다가 밑줄 매수인이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방법. 자, 표준품 매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에 표준품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가장 엑기스 정의들만 좀 띄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엑기스 정의들만. 그래서 요러요러한 방법들이 품질 결정 방법 종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음 2. 물음 2는 품질 결정 방법 중 견본 매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견본 매매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견본의 정의, 견본 매매의 정의 둘 다 암기하실게요. 견본은 어떤 걸 얘기를 하고 견본 매매는 어떤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견본의 종류, 매도인 견본, 매수인 견본, 반대 견본, 원견본, 보완 견본, 제3견본, 선적 견본까지 해서 자, 우리 기본 시간 때 같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원견본은 뭐고 보강견본은 뭐고 제3견본은 뭐고 1번, 2번, 3번, 5번은 좀 쉽죠? 우리가 공부하기가 쉬운데 4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4번 목차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견본매매 유의점. 자, 마찬가지로 목차 위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중한 견본관리, 평균 품질의 견본 제공, 용어 선택의 주의. 자, 용어 선택의 주의는 영문도 같이 기억하실게요.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sample, quality to be similar to the sample.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점짜리는 품질 결정 방법 중 표준품 매매에 대해 설명하시오. 표준품 매매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서술하시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자, 표준품 매매는 일정한 규격이나 유명한 상표가 없고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수확 예정의 농수산물에 주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표준품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 자, 표준품의 정의도 같이 기억하실게요. 표준품이라 함은 동종이지만 일정인 상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소량의 상품을 말한다. 자, 그래서 표준품 매매 종류, 자, FAQ, GMQ, USQ가 있고 길잖아요. 8글자니까 끊어 뒤에는 다 품질 조건, 품질 조건인데, 자, 평균 중등 끊고 품질 조건, 판매 적격 끊고 품질 조건, 보통 표준 끊고 품질 조건. 영문까지 기억하시면 더 나이스하긴 하겠죠. 하지만 영문까지 기억하는 건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약자라도 FAQ, GMQ, USQ.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영문 풀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점수는 뭐 0.5점이라도 더 주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상 영문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읽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퀄리티 다 똑같고 페어 에버리지 이왕 외우는 거 같이 영문도 외워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은 자, 선덕제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동종의 수확물 가운데 그 다음 밑줄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 물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끊어주시고, 어디에 주로 쓰인다? 뭐 곡물, 면화 등 농산물 거래 품질에 주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적격 끊고 품질 조건. 자, 상품 내부의 부패나 기타 잠재 화자를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 그 다음 밑줄 목재, 냉동 수산물, 광석류 등. 목재는 안에 썩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산물도 마찬가지. 수산물도 안에 썩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런 거에 주로 쓰이는구나.
자, 3번은 이제 보통 표준 끊고 품질 조건. 자, 원면 거래 밑줄. 주로 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인 검사 기관이나 공인 표준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구나. 그 방법을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셋 다 10점, 10점, 10점 해서 품질 조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조건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품질 조건은 품질 조건이랑 또 CISG의 어떤 품질과 연관성 지어서 이론과 협약이랑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품질 조건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나올 수도 있지만 30점 분량으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20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협약도 아니고 그냥 이론에서만 30점을 낸다? 요즘 그런 식으로는 좀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30점 문제로 만들어서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QQPPPSI 중에서 선적 조건이죠. 선적 조건. 자, 선적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자, 분할 선적 활용 사례와 약정 방법 및 UCP 600상의 분할 선적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선적 관련해서는 선적 조건과 UCP 600이 같이 묶여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이론적인 파트랑 규칙이랑 같이 묶여서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나왔어요. 이런 이론과 같이 묶여서 나오진 않았고 그냥 아예 규칙 쓰는 게 최근에 기출이 됐죠. 작년에 기출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중요하고 되게 못 써요. 수험생분들이. 요 분할 선적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그 모의고사 때 내보면은 상당히 서술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시간 때 그려드렸던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분할 선적 관련된 시험 문제 물어봤으니까 분할 선적에 대해서도 분할 선적이란 분할해서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표현, 계약 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자, 분할 선적 활용 사례. 자, 4가지 정도. 우리 옛날에 양도 사례 4가지 쓰시오.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매도인에다가 밑줄 치시고 매도인 입장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다 밑줄 치시고 매수인 입장인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선박등 운송수단이니까 운송인 입장인 거고 4번은 생산공장이니까 제조자 입장인 거고 이렇게 4가지 입장으로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분할 선적의 약정.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영문도 같이 기억하실게요. Partial shipment are allowed,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 자, UCP상의 분할 선적 규정 31조 A, B, C항까지인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림 그려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1조 A항도 써주셔야 돼요. 요거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분할 선적 규정 쓰라 그랬는데 분할 선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 선적은 허용된다. 요거 안 쓰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 이것도 무조건 점수 배점 있으니까. 자,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뭐 여러 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 시간부터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 또 그냥 문제 풀이만 또 동영상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문장을 좀 크게 끊어가지고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11월 1일 날, 자, 우리 인천항에서 A호예요, A호. (100개를) 실었다. 그리고 쪼르르르 와서 부산에서 마찬가지로 A호고 100개를 실어서 11월 3일날 뉴욕으로 떠난다. 이런 케이스가 마치 분할 선적으로 나눠가지고 선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핏 보기에는 두 번 나눴잖아요. 하지만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런 케이스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BL, 자, 여기에서 나오는 BL은 선적항은 인천항, 목적항은 뉴욕항. 자, 여기도 BL이 나오겠죠? 선적항은 부산항, 목적항은 뉴욕항. 요런 케이스가 지금 31조 B항의 앞단락입니다. 앞단락. 자, 그래서 요건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요건. 동일한 운송수단에 그리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하는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끊어주실게요. 동일한 운송수단이어야 돼요. 동일한 운송수단. 자, 이들 서류가 요건 두 번째, 동일한 목적지. 동일한 목적지. 를 표시하고 있는 한 끊어주시고,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또는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이행하여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 끊어주실게요. 그 제시가 2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경우에 운송서류의 어느 한 조에 증명된 대로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본다. 11월 3일을 최종 선적일로 본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동일한 운송수단, 둘 다 A호죠. A호. 자, 그리고 선적을 증명하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운송서류예요. BL이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인천항에서 나온 BL과 부산항에서 나온 BL 두 개. 그리고 이들 서류가 동일한 목적지 뉴욕항을 한 거죠. 표시하고 있는 한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하나는 11월 1일, 하나는 11월 3일. 상이한 적재항, 하나는 인천항, 하나는 부산항. 그런다 한들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시가 두 개 이상의 BL이 나왔죠? 그럴 경우에는 언제를 선적일로 본다? 11월 3일을 선적일로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여러 이렇게 끊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 얘는 분할 선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분할 선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동일한 운송방, 이게도 요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동일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운송 방식. 배면 배, 비행기면 비행기에서 둘 이상의 운송 수단상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끊고, 그 운송 수단이 동그라미 두 번째 요건 동일한 일자, 세 번째 요건 동일한 목적지. 이럴 경우에 분할 선적으로 보겠다. 자, 요것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인천항 CY에서 A호에 100개,
B호에 100개 뉴욕항 가는 거.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거 보면 동일한 운송 방식, 수단은 아니지만 방식, 배죠. 배슬로 가는 거고, 둘 이상의 운송수단 선적을 증명하죠. BL 두 개 나오겠죠. A호에 대한 BL이 나올 거고 B호에 대한 BL이 나오게 될 거고, 구성하는 제시는 그 운송수단이 동일한 일자, 둘 다 11월 1일 날 선적이 됐어요. 동일한 목적지, 둘 다 뉴욕항으로 갔어요.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로 가면 이건 당연히 분할 선적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할 선적으로 본다. 이 세 가지 요건. 동일한 운송 방식, 동일한 일자, 동일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조 사망. 자, 복수의 특성화물 운송증, 우편 수령증, 분할 선적. 자, 요것도 요건이 4개가 있죠. 요건이 4개가 있고, 자, 일단 우편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종로 우체국. 여기에서 우편 수령증이 나왔고, 또 하나는 뭐 강남 우체국. 여기에서도 우편 수령증이 나왔고, 우편 EMS나 이런 우편으로 보내는 건 중량에 대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게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는 경우고,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 분할 선적으로 보이지만 분할 선적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편 수령증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뉴욕을 가는 거고, 어디서 선적됐다? shipped by 서울, 11월 1일. 자, 그래서 둘 이상의 특성화물 수령증, 특성화물 수령증은 UPS, DHL, 페덱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우편 수령증은 EMS, 우송증명서 구성하는 제시는 끊어주시고, 그 특성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우송증명서가 자,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장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일자. 자,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목적지.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동일한 특송업자, 우송업자일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자, 그래서 요 UCP 600상 31조 분할 선적 규정은 정말 중요한 규정이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요는 아니겠지만 중요도는 조금 원래 특특특 A급이었거든요. 근데 한 C급으로 좀 떨어졌죠.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솔직히 10점 분량이 넘어가요. 10점 분량 넘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잘 한번 서술해 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물음 2는 UCP 600상 선적일자 해석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 선적일자 해석 기준도 선적일의 증명은 매도인 자신의 선적 의무를 약정된 선적 시기에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밑에 줄에 통상적으로, 자, 거기에다 밑줄 치실게요. 운송서류 발행일을 선적일로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칙, 운송서류 발행일. 예외, 부기 스탬프가 있는 별도 표기 있으면 그 표시일자. 이게 기본적인 골자예요. 기본적인 골자고, 자, 요거는 복합운송서류랑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용선계약 선화증권, 즉 운송수단에 따라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복합운송 서류는 자, 발송, 수탁, 본선, 석재. 발송은 항공, 수탁은 복합운송, 본선, 적재는 해상. 자, 발행일이 선적일이었죠. 근데 스탬프 또는 표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날짜가 선적일이 되는 거고. 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 용성계약,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이죠. 마찬가지로 원칙은 발행일이 선적일. 예외. 본선 적재 표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본선 적재 표기상의 선적일이 발행일. 항공운송 서류. 자, 얘는 1번, 2번은 똑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원칙은 발행일. 예외는 별도 표기. 근데 특이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3번. 항공운송에만 있는 내용. 요 3번 운항번호 및 일자에 관하여 보이는 모든 정보는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요것도 놓치지 말고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철도 도로 내수로 운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원칙 선적일. 별도 표기 있으면 그 날짜가 선적일. 특성은 접수일, 수령일, 이러한 취지의 문헌. 약간 좀 다른 표현을 썼죠. UCP 600에서. 자, 그리고 2번은 마찬가지. 스탬프, 서명, 별도 표기 있으면 그 날짜가 선적일. 자, EUCP. 자, EUCP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발행일자. 예외는 부기가 있으면, 별도 부기가 있으면 그 부기일자. 동그라미 3번도 같이 써주실게요. 제10조 발행일, 전자기록은 반드시 발행일의 증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고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써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실게요. 문제 3번. 자, 대무역법 외국항거래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대무역법 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인적 대상 3점, 시설 지원 대상 7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10점짜리 문제고, 자, 의의에다가는 법 4조 1항,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와 관련된 가장 상위의 법을 써줬고, 인적 지원 대상 1, 2, 3번, 동그라미 1번은 무역의 진흥 관련돼서 업으로 하는 사람인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과학적 무역 업무 처리 기반과 관련된 거고, 시설 지원 대상. 자, 이거는 전시장 연수원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2050, 2500, 4000, 2000. 요 숫자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1차에서 좀 많이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2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목차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원 조치에 대해서 같이 연관성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법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물음이 외국항거래법상 외국한 업무의 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더 쪼개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외국항거래법상 외국한 업무의 등록 요건 쪽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 몇 점, 그리고 내용적 요건 몇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또 쪼개서 등록증 교부 관련 이런 거 해서 쪼개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좀 큰 틀에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써주셔야 됐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의의에다가 외국한 거래법상 외국한 업무의 등록 요건과 관련된 8조 1항 내용을 서술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한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우리 자시전이라고 하죠. 자본시설 전문 인력. 자, 갖추어 미리 기재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해서 형식적 요건, 자, 8조 1항 본문에 따라 외국한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명칭, 본점, 국내 영업소 소재지 등등 해서 자본시설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동그라미 1, 2, 3번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부 장관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그냥 법대로 쓸래 하면
다음의 서류를 뭐 다음 각 호에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아래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해서 목차 달아서 쓰셔도 돼요. 우리 법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강목에 따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다음에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적 요건이죠. 내용적 요건.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 구조가 적정할 것. 요게 자본 요건이죠. 자본 요건. 자, 동그라미 2번은 외환 정보 집중 기관 한국은행이라고 했죠. 전산망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3번도 전산장비를 갖춰야 되고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시설 요건이었죠. 시설 요건. 자, 4번은 뭐예요? 인적 요건이었죠. 인적 요건. 자, 그래서 요건 확인. 자, 기재부 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자, 금감원장 외환정보 기관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된다? 날짜 기억하셔야죠. 10일. 자, 등록증 교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줘야 된다 해서 다음의 사항 그 제외되는 사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처리 기간은 며칠이다? 20일이다. 요 숫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금일 시험 봤던 요 테스트에 대한 해설은 마치는 걸로 하고 잠깐 쉬셨다가 자, 보시면은 자료가 2개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랑 구멍이 없이 그냥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나는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은 구멍이 좀 뚫려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니야. 그러면 구멍이 없는 걸로 공부를 하시고 구멍 뻥뻥 뚫려져 있는 블랭크가 있는 거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거기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거든요. 키워드를 다 이렇게 블랭크를 해두기 때문에 복습하시면서 그 블랭크를 혼자 채워가 보시면 복습할 때 그러면 좀 더 암기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오늘은 국제무역의 위험성 앞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